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채용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 위주로 빠르게 게시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갓 삼성전자 제가 감히 한번 주요 사업 내용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사업 전략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석만 따로 진행을 해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 보고서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다트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했고요. 최근에 공시된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 이동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CE 부문, IM 부문, 그리고 반도체 사업 부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법인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쭉쭉 넘어갈 거고요. 산업의 특성과 주요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 부문입니다. TV사업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화질과 해상도가 혁신적으로 좋아진 UHD TV 그리고 새로운 포팩터인 커버드 TV 그리고 퀀텀 TV 등에 대한 이 TV 시장의 주요 핵심 기술과 제품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산 TV를 아직도 문제없이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40인치 정도 되고 해상도는 좋지 않음에도 잘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 세계의 TV 시장을 보자면 이런 초고해상도의 초대형의 TV가 계속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UHD TV, 울트라 해상도 TV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판매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초대형 TV 시장 또한 전년 대비 80%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만으로 이 시장을 해석하고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변화는 더더욱 고화질과 슬림 제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TV의 밝기와 명암비는 높이면서 선명도를 높이고 눈에 대한 피로감은 낮추면서도 소비 전력 또한 더욱 낮춘 LED TV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 OLED TV 시장까지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와 TV 산업이 발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삼성전자에서 특히 신경 쓰고 있는 QLED TV라는 신규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서는 OLED TV에 대해서 좀 더 이 향후 새로운 어떤 제품군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와는 대조되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QLED가 무엇인지, 퀀텀 LE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고 LG 디스플레이, LG전자의 OLED TV와의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QLED 그리고 초대형이라는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라는 이 내용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앞으로 기기 간의 연결성 강화 에도 신경을 쓴다라는 내용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TV의 화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AI와 IoT 기술이 결합된 이런 더 발전된 형태의 기술들이 TV에 접목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더욱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가장 큰 돈이 되는 건 초대형 사이즈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이즈의 TV, 적정 가격의 TV를 선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이런 다양한 소비자 타깃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라인업을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IM 부문, 모바일 사업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산업에 대한 발전이 나와 있고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내용들 굉장히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이 될 텐데 그 앞으로의 휴대폰의 성장이 어떤 요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고성능 AP 그리고 휴대폰 화면이 대형화되면서 보다 선명하고 눈의 피로감을 덜 줄 수 있는 이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멀티 카메라죠.
이 애플이 뭐 인덕션 카메라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삼성의 갤럭시 노트는 카메라를 4개를 장착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해상도나 그리고 기술력이 발달된 카메라의 등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휴대폰을 가지고서도 영화에 버금가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대까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요소들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센서 기능, 이거는 말의 입이 아플 뿐입니다. 휴대폰은 센서 기능의 핵심이죠. 예를 들면 이미지 센서 아니면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센서 기술은 휴대폰이 앞으로 더 다양한 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센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지, 어떤 수준까지 발전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삼성전자 핸드폰의 기술력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UX의 개선, 그리고 모바일 페이먼트, 삼성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AI, AR 등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하드웨어 경쟁력과 결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모바일 폰이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경험과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아마 하나씩 장착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하드웨어적인 기능과 어떤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이 결합이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찾아보시고 그 내용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기술력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넘어갈 거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디테일들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와 같은 경우에도 쿼드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로테이팅 카메라 등등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바일 폰의 다양한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IoT 그리고 AI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결합이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태블릿, 스마트워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과 같은 다양한 이런 전자기기들이 휴대폰과 연결됨으로써 고객들의 이런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과거에 봤던 기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향적인 제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와 휴대폰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 그런 소비자들의 이런 사용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찾아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5G, MEC, AI, IoT, 클라우드 다양한 어떤 미래 성장 동력들을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결합해서 차별적인 경쟁력들을 갖추면서 어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1위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반도체 사업입니다. 반도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사업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전 세계 1등 삼성전자입니다. 그 압도적인 기술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또한 압도적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이재용 회장님의 그 포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메모리 반도체를 버려서는 안 되겠죠.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죠. 버린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비메모리 반도체만 강조하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의 필요성 또한 이해하는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을 갖추고 있는 지원자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한번 사전적인 의미 검색해 보시고 이 내용을 보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과 추론, 논리적인 정보 처리 기능과 같은 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로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램과 롬으로 구분되는데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스템 LSI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응용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이 PC, 모바일, 기기, 서버, CPU, 가전, 네트워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연산, 추론, 논리적 정보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시장의 수요를 발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LSI나 아니면은 이 영업 마케팅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시스템 LSI가 사용되는 시장의 변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어떤 시장에서 이런 새로운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용 AP 제품과 이미지 센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저는 절대 무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들 LSI 시스템 반도체로 몰려갈 때 메모리 반도체에 뚝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버와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때 아닌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다시금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 전방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들이 어떻게 그 수요와 공급이 변화할 수 있는지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D램 시장 그리고 낸드 시장 어떻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시스템 LSI 비메모리 반도체 예상되는 이 신규 수요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5G 그리고 오토모티브 자동차죠. 그리고 AI 신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더리 사업부죠. 이재용 회장님께서 또 한 번 또 같이 확대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업 부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은 대만의 TSMC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50%를 갖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까지 한 자릿수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20%에 가까운 점유율까지 확대했을 정도로 역시나 삼성은 그 무서운 그런 이 역량을 확보해서 시장을 지금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내용의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반도체 부진이 이런 수원 이천,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장이 위치한 곳에 이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는 뭐 지원 동기에 쓰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관심 있는 사회 이슈에도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어떤 이런 대규모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 기반에 이 사업 활동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세수 또한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소비 진작 효과까지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업황이 수원과 이천과 같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라는 이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떤 지역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한번 3번 사회 이슈 항목에서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사회 이슈에 쓸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 노하우들을 관련된 협력업체 그리고 중소 중견 업체에게 이식하고 전수함으로써 그들의 사업 활동과 그런 사업 확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라는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도와드림이라는 침구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알리바바 입점을 시도했었지만 실패했었고요. 하지만 삼성이 이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개별 업체가 어떤 협상력을 갖고 시도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 나서서 도와주고
그리고 판로를 개척해줬기 때문에 매출 확대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만으로도 중소 중견 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식의 그런 상생 경영 그리고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 기업들에게 지원 활동을 해줘야 정말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 좀 더 눈여겨보고 배워야 되는 굉장히 좋은 레슨스 런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고관리 시스템부터 아니면은 생산 공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 구축까지 다양한 부분을 도와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시장,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미지 센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에 들어온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부품으로서 전자제품의 눈을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한 이 시모스 관련된 제품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업체는 소니였는데요. 뭐 지금도 1위가 맞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가 거센 도전을 끝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21%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지금 추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런 시모스 이미지 센서는 앞으로 자율주행 차에까지 적용돼서 이런 어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런 이 시장 육성에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했고 기술력도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용 로봇에서 신규 시모스 수요가 창출될 경우에 그 삼성전자의 매출 확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모스 이미지 센서에 대한 내용, 이미지 센서에 대한 내용 관련된 기사입니다. 엄청난 감도,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감도를 높인 이미지 센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감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도라는 게 얼마나 세심하고 민감하게 주변의 조도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카메라의 이런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선명함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더욱 선명하고 그리고 더욱 이 기술력 있는 그런 카메라 그리고 사진 촬영 기술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이라는 이 이미지 센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 기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고성능 이미지 센서의 경쟁력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삼성전자의 D램 기술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2 이 D램,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플래시볼트를 출시했는데요. 이는 FHD 영화 82편을 1초에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앞으로 대용량 데이터가 더 많이 저장되고 프로세싱이 필요해질수록 이런 고성능의 D램의 수요 또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장 공간이 증가됐다고 해서 D램의 발전은 끝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더 많은, 더 빠른, 더 폭넓은 데이터의 처리가 요구될수록 이런 고성능의 D램 또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D램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D램 기술력 기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기술을 쓰는 형태로는 사업 경쟁력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로열티 없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사업 전략을 잘 구축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뒤에 삼성전자만의 그런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 생산 역량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는 리스크5라는
오픈형 반도체 설계 자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미 상당 부분 통신칩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리스크 5라는 무료 반도체 설계도를 쓰게 되면 로열티가 없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인텔의 그런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개발했던 그런 눈치 보면서 개발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인텔과 ARM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5를 견제하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퀄컴, 구글, 엔비디아 등은 리스크5 회원사로 가입해 있어서 지금 서로 이런 이 기술 표준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리스크5를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의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공할 경우에는 로열티 없이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생산 원가 절감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글로벌 업체들에 의존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개발을 해오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AP, MPU, GPU 등등 이 앞으로 자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제휴하든지 아니면 리스크5를 기반으로 한 개발을 하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 전략을 통해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모바일 사업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고동진 사장님께서 중가 프리미엄 전략이 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은 갈수록 그 기술력이 고도화됨으로써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요새 나온 핸드폰은 150만원, 200만원 호가할 정도로 가격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프리미엄 폰을 내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저가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라는 당찬 포부가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M 시리즈, A 시리즈가 실제로 해외 시장, 국내 시장에서 괜찮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A 시리즈 판매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작년도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가성비를 따지는 유럽 시장 그리고 지갑이 얇은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갤럭시 A의 판매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특성에 맞는 이런 제품 세분화와 판매 전략 수립이 왜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싼 제품만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 가격대는 낮췄지만 그런 품질력은 높인 이 고성능의 카메라와 이 저렴한 가격순을 동시에 충족시킨 이 갤럭시 A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리미엄 폰만이 정답은 아니고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세분화하고 시장에 맞는 판매 전략 수립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는 갤럭시 S, 노트가 나오면 대대적인 행사를 피는데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갤럭시 A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합니다. 시장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갤럭시 A가 과거에는 수익성이 잘 안 나왔는데 지금 수익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죠. 규모의 경제가 드디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될 경우에는 그 이상부터는 수익성이 갑자기 급증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임계치를 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갤럭시 A의 판매가 더욱 호조를 보일수록 수익성은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삼성전자 게임용 모니터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재밌어서 넣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TV와 반도체 이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가 게임용 모니터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e스포츠 시장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들 그리고 게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유저들,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도 10만원, 20만원짜리, 키보드도 20만원, 30만원짜리, 모니터도 정말 게임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모니터를 사는 그런 소비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 삼성과 LG의 TV 경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LCD와 OLED, QLED TV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삼성과 LG는 그 이상
그 더 앞선 미래를 내다보고 TV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G와 삼성에서 내다보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미래는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기사라는 생각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어들은 뭐 직접 자기들이 정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TV, 미니 LED TV 각각의 쓰는 용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 기사의 그 내용 정의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각자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래 보시면 마이크로 LED TV, 미니 LED TV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수요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언급했던 규모의 경제, 시장이 빨리 성숙해서 수요가 증가해야만 이 TV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수요가 나오고 그를 통한 수익 확보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LG와 삼성 또한 이런 시장 수요에 따라 마이크로 LED TV 가격을 결정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 전략도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LG는 삼성이랑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하면서 삼성은 가정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반대죠. 죄송합니다. 삼성은 가정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한 반면 LG는 철저히 상업용 제품에만 집중한다라는 전략입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 전략에 갖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판매를 할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 유통과 관련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더 많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 LG전자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B2B 수요를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유통과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대용량 판매, 한 번에 좀 이제 대규모 수요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과연 누가 더 우위에 설 것인지 우리는 재밌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 지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밖에 없는 시간, 그래서 급히 삼성전자 관련된 분석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칭찬,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